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면 서양 철학에서 누가 중심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왼쪽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헤라클레이토스가 턱을 괴고 앉아 있고 그 왼쪽에 피타고라스가 있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뒤에서 기웃거리면서 무언가를 베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예요. 이처럼 아낙시만드로스의 존재감은 그리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과학 철학자 포퍼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최초의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과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포퍼는 왜 이러한 평가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밀레토스에는 3명의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탈레스와 탈레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이 세 사람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해요. 탈레스의 주장은 만물은 물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주장이지만 사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자연도 근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탈레스가 최초로 환원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주장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 문제란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차가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습한 것도 있고 건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의 주장처럼 만물을 물이라고 하면 뜨겁거나 건조한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만물을 불이라고 하면 차갑거나 습한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런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한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러한 물질을 아페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아페이론이란 무엇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무엇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만물의 근원을 아페이론이라고 해야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을 쿼크와 같은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습하거나 건조한 성질을 가지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봐도 상당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담한 가설이 옳았던 거예요.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이라고 보았죠.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세계 지도인데요. 위쪽이 유럽, 오른쪽이 아시아, 아래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를 원통형 구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지구가 그냥 허공에 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하면 그 물은 또 무언가의 위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무언가는 또 다른 무언가의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맨 아래에 있는 그 무언가는 어차피 허공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우주 공간상에 그냥 떠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담한 가설이 옳았던 겁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담한 가설을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따라했는지 한번 보죠. 19세기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고실험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을 때 빛이 엘리베이터를 통과한다고 해보죠. 왼쪽에서 빛이 2m 높이로 들어오면 빛은 직진해서 똑같은 높이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빛이 들어온 순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빛이 바닥에서 1m 높이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빛이 통과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건 정지했건 상관없이 빛이 직진하는 것을 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빛이 아래로 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래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중력은 빛을 휘게 만든다. 그리고 1919년 영국의 에딩턴은 아프리카에서 일식이 일어났을 때 별의 빛의 경로가 태양의 중력으로 인하여 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대담한 가설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과학자들은 개별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과학 이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포포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가 먼저 대담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반증 사례가 나오면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가설에 대한 반례가 나오면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가설이 반증되지 않으면 그 가설을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은 대담한 가설을 통해서 한 번에 도약한다는 거예요. 포포는 아인슈타인의 방법론과 아낙시만드로스의 방법론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엘리베이터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만물의 근원에 어떤 성질이 있으면 반대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추론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은 아무런 성질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물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물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물질을 상정해야 하므로 지구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포포는 아낙시만드로스를 대담한 과학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과학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최초의 과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피타고라스 뒤에 숨어서 노트 필기나 하고 있었던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대담하게 철학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은 앞의 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규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낙시만드로스는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만물의 근원은 어떤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가설, 지구는 허공에 떠 있어야 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피타고라스 뒤에 숨어서 노트 필기는 하고 있었던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대담하게 철학을 했던 과학자였던 겁니다. 이상 아낙시만드로였습니다.